네, 어제가 밤에 그 심야 토론이라는 걸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이제 검찰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어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오신 분이 이제 마이크를 잡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비판하냐?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문제 있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어쩌다 시험 한번 잘 봐가지고 평생 떵떵거리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어쩌다 시험 한번 잘 봐가지고 평생 떵떵거리고 산다.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잘못됐다. 그래서 뭐 검찰 측에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은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쩌다 시험을 잘 봐서 사시 합격합니까? 뭐 펑펑 놀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새벽부터 비 맞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어떻게 아침 안 들고 오셨죠? 굶어가면서, 그렇죠? 굶주림을 참아가면서, 또 졸음을 참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뭐 신문에 잠깐 나왔지만, 그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는 거의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그런 태도일 것 같아요. 남이 뭐 좋은 곳을 갖고 있다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걸 왜 그렇게 그냥 그 패대기 쳐가지고 그냥 침 뱉고 발로 밟아버리는 겁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만 나쁜 건 지적해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모조리 송두리째 그냥 패대기 쳐버리는 게 요즘에 어떤 그 우리 대화에서의 어법인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점에서 하여튼 뭐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그 발언이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또 보여주기는 합니다. 뭡니까? 하루, 그렇죠? 1차는 하루고 2차는 나흘인데, 그날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렇죠? 과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던 분도, 성실하게 노력했던 분도, 그날 시험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저 시간부터 강조했던 게 뭡니까? 항상 그날을 생각하라. 그렇죠? 모든 것은 그 시험 당일날 결정되는 거니까, 그 시험 당일날 답안지 중심으로 사고를 해라. 그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시민단체 발언은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모순을 지적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현행 로스쿨 제도는 어떤 제도냐? 어떤 법조인 선발의 어떤 기준을 시험이 아니라, 시험 당일이 아니라 과정에 중점을 두자는 제도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로스쿨이 뭐 3년 과정이니까 몇 번 시험 볼까요? 이제 학기당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그러니까 1년에 4번 시험을 보겠죠. 그러니까 또 3년이니까 굉장히 많은 시험을 보죠. 또 최종적으로 또 선발시험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충실하도록 만들겠다. 이가 로스쿨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제도라고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부정적인 시각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법과대학이 현재 4년 과정인데, 4년 해서도 제대로 그 법을 아는 학생들을 길러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3년에서 될까 하는,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럼 3년 해도 된다면 왜 그럼 지금 4년 제도 갖고는 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원초적인, 아주 어떤 유화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 조금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제도가 이제 법학과 출신들을 제한하고 있죠. 정원 가운데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학과 출신들은 어떻게 보면 로스쿨 제도가 되면서 굉장히 불리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위헌적인 소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법학과 출신이라고 제한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한을 하겠대요. 전체 정원의 3분의 1만 뽑겠다는 겁니다. 법학과 출신 3분의 1만 뽑겠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뭡니까? 지금 사법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3분의 2 정도는 법학과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체 정원의 3분의 1밖에 차지 못하니까 1,500명을 뽑는다고 가정하면 5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사시 준비하는 3분의 2가 500명에 매달려야 됩니다. 더 치열해지죠,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거.
그렇죠? 이건 뭔가 같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다음에 LED, 리트라고 얘기하던데, 그건 법학 지식을 묻지 않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법학 적성 테스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법률적인 지식은 테스트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게 뭐냐면, 법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로스쿨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혀 백지 상태에서 3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사법연수원제도도 없어지는 겁니다. 3년 마치고 나면 그냥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여러분이 공부해 보셔서 알 거예요. 3년 동안 결사적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당장 그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로 활동할 정도의 법률 지식을 갖게 될까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겠다는 건지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전부 능력 있는 분들을 뽑게 되니까 그분들이 그 상황에 또 적응을 해 나가겠죠. 그러나 하여튼 지금 제도와 비춰본다면, 문제점은 상당히 많은, 그런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일본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로스쿨을 도입했죠. 근데 실패했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이제 지금 몇 개 대학에만 로스쿨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40개 대학이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기껏해야 6개, 많아야 10개 정도만 로스쿨을 따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대학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소송 사태 벌어질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난리가 나게 될 겁니다. 무슨 평등권을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추세는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그 로스쿨 정원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뭡니까? 경쟁은 또 치열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이죠. 다 줬어요. 다 로스쿨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로스쿨 졸업생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도로 사법시험으로 돌아가버린 이런 상황이 돼서 일본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그런 거에 대처해 나갈지 앞으로 좀 미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미래가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니까 여러분이 거기다가 운명을 걸지 말고, 제가 어제부터 한 얘기지만, 이 사법시험, 여기다 목숨 걸고, 여기서 끝내버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극적 구성과 표준을 봤는데, 하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제 구성의 유형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유형. 이건 거의 주제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나의 지문으로 딱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출제 안 되다가 지문 가운데 하나 정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개념들입니다. 쓸모없는 개념들인데, 역시 독일 교과서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그걸 번역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이런 태도는 빨리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122페이지 아래 표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표의 윗부분을 보세요.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가벌성의 전제 조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 구속요건 해당성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위법성 단계에선 위법성 조각 사유가 문제됩니다. 또 위법성 조각 사유도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성문의 위법성 조각 사유 있고, 또 그다음에 초법규정, 즉 불문의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인정됩니다. 우리 구속요건 해당성 단계에서는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는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뭘까요? 위법성 판단은 법질서 전체에 의한 판단이고, 이 전체 법질서 속에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관습법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법규적 구속요건이라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죄형 법정지 원칙상 구속요건은 전부 성문의 법률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해야 되고, 관습법에 의해서 구속요건을 창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법성 판단은 법질서 전체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좀 이해하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가 이제 책임인데, 책임도 책임을 인정하는 책임 표지라는 게 있고, 또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 조각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책임 표지도 일반적 책임 표지가 있고 특별한 책임 표지가 있는데, 일반적 책임 표지는 뭘까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책임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빌테러 범죄책에 따르면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했죠. 그게 일반적 책임 표지입니다. 일반적인 말은 어떤 범죄의 경우이든 다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자,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컨닝 좀 해도 돼요. 우리 어제 범죄책이라고 공부했는데 슬쩍 꺼내서 봐도 됩니다. 일단
책임 형식으로서의 고의와 과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책임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인식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필요하죠. 이 바로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걸 일반적 책임 표지라고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떤 범죄의 경우든 이게 다 있어야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를 일반적 책임 표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한 책임 표지가 있는데 이 특별하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범죄의 경우에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수한 몇 개의 범죄에 한해만 필요한 책임 표지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아 살해죄의 특수한 동기입니다. 자, 영아 살해죄는 우선 직계 존속이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한 법인데 직계 존속이 영아를 살해했다고 해서 다 영아 살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동기를 가지고 영아를 살해야만 영아 살해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따라서 직계 존속일자도 특수한 동기 없이 영아를 살해하면 보통 살인죄가 되는 거지 영아 살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영아 살해 특수한 동기, 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했다든가 뭐 기타 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인데 이런 동기는 영아 살해에서만 특별히 요구되는 책임 요소입니다. 이것을 특별한 책임 표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책임 표지는 책임을 뭐 인정하기 위한 그런 요소인데 또 책임 조각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책임을 부정하는 사유입니다. 책임을 부정한 사유. 그래서 이것도 형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성문의 책임 조각 사유가 있고 또 그다음에 초법규적 불문의 책임 조각 사유도 우리 형법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법규적 구성 요건이라는 건 인정되지 않지만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와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조각되는 모든 사유를 구성 요건에 그 형법전에 낱낱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법규적 책임 조각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객관의 처벌 요건이 있었죠. 이게 뭡니까? 형벌권 발생의 요건이죠. 그래서 사전수사처에서 공무원이나 중대인이 됐다는 사정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 공소 제기 유효 요건이 바로 소추 조건이었죠. 자, 이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벌성의 전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가벌성의 전제 조건 가운데 어떤 것들을 구성요건이라고 부를 것이냐 이와 관련된 개념들이 이 목적에 따른 유형의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총체적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을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그 표를 의식하시면서 무엇이 포함되느냐보다도 도리어 무엇이 제외되는가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총체적 구성요건을 보세요. 자, 총체적 구성요건이란 소추 조건을 제외하고 실체법상의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요건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자, 뭘 제외하죠? 소추 조건을 제외하죠. 표를 보세요. 총체적 구성요건은 소추 조건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모두를 구성요건이라고 부를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쓸데없는 개념이죠. 이런 개념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못하니 이걸 구성요건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헷갈리게. 그래서 어쨌건 소추조건 뺀 나머지를 말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장 구성요건을 봅시다. 법적으로 규율된 가벌성의 전제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보장 구성요건을 법적인 구성요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무엇이 키워드일까요? 법적인. 이게 키워드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보장 구성 요건은 왜 보장 구성 요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가 하면 그 죄형 법정죄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형 법정죄를 중시하는 입장이니까 이 구성 요건이 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그게 구성 요건이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주장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보장 구성 요건의 속에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빼면 될까요? 초법규적 사유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법규적 위법성 조항 사유, 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죠. 또 초법규적 책임 조항 사유, 역시 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소추 요건은 당연히 빠집니다. 이런 것을 보장 구성 요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법적으로, 이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성문의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구성요건에서 제외시키는 개념을 보장 구성요건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인데, 형법 강칙의 죄형 규범 중에서 가벌성을 이루는 모든 전제 조건의 총화를 의미합니다. 자, 뭐가 키워드일까요? 가벌성을 이루는, 즉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요소만을 구성요건이라고 파악할 때 범죄 구성요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벌성을 이루는 요소가 아니라 가벌성을 부정하는 요소들을 구성요건이 될 수 없다는 개념이 바로 범죄 구성요건이죠. 따라서 어떤 요소가 존재하면 처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각종 조각사유들이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면 가벌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벌성이 부정되죠. 또 책임 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역시 가벌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벌성이 부정되죠. 그래서 이 각종 조각사유를 제외한 그 나머지를 부를 때 이걸 이제 범죄 구성요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제 불법 구성요건인데 이건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불법 구성요건입니다. 자, 뭘 말합니까? 이건 뭐 제외되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만 보는 게 좋겠죠. 바로 원래 구성요건만을 말할 때 이것을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불법이라는 것은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합친 개념인데 왜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부를까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되기 때문이죠.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하니까 이 원래 구성요건을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얘기 없이 구성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불법 구성요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능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임 구성요건이란 어떤 특정한 범죄의 전형적인 표지이면서도 불법에는 관계없이 오로지 그 범죄의 책임 내용을 배타적 직접적으로 기소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자, 책임 구성요건은 일반적 책임 표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반적 책임 표지는 뭐였죠?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성인지, 기대가능성.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범죄에서만 요구되는 책임 표지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아살해죄 특수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 구성요건 속에는 일반적 책임 요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한 범죄에서만 요구되는 책임 요소를 책임 구성요건이라고 말합니다. 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은 무엇과 무엇을 구성요건이라고 불렀습니까? 원래 구성요건에 더해서 위법성 조각사유까지 구성요건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까지 구성요건에 포함시키는 개념, 이것을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 총체적 구성요건과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 총체적 구성요건은 무엇을 제외하는 개념이죠? 소추 조건을 제외한 그 나머지 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은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세를 한꺼번에 부를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지 총체적 불법인지 그걸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간단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뭐 색칠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칠 같은 거. 그래서 뭐 메모리펜 같은 거 포함되는 거 또는 포함되지 않는 거 나름대로 색칠을 해 두시면 나중에 최종 정리를 할 때 아주 간단하게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 구성요건, 변형적 구성요건, 뭐 기술적 요소, 규범적 요소, 뭐 객관 요소, 주관 요소,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쭉 읽어도 다 이해될 수 있는 거니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 쭉 정독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성요건 일반 이론에서 마지막 내용으로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면 아예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유를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라고 말하는데 이제 첫 번째 사유가 사회적 상당성 이론입니다. 사회적 상당성 이론. 그 내용을 좀 보세요.
이 사회적 상당성 이론이란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윤리적 공동생활의 질서 내에 속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하며 비록 문헌상 구성요건에 포섭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는 이론, 이 이론을 이제 벨체는 사회적 상당성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뭐 알듯 말듯한데요. 이런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재택근무자입니다.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일종의 뭐 프리랜서 뭐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일하니까 집에 이제 우편물이 많이 오겠죠. 또 소포 같은 것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우편 배달부 을이 갑의 집을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8월 초 정도고 아주 뜨거운데 갑이 이제 창밖을 바라보니까 우편 배달부가 이제 우편물을 들고 자기 집으로 오는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주 뜨거운 여름이고 또 갑의 집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자, 그 언덕길, 가파른 길을 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소포를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갑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느낌을 가질까요? 아니죠. 미안한 느낌을 솔직히 갖죠. 물론 을은 뭐 자기가 우체부가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월급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내가 맨날 그 소포나 받고 하니까 을이 좀 고생을 좀 하는 측면이 있구나. 좀 미안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일단 을이 왔을 때 갑이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소포를 놓고 나가는 을한테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더우신데 이거 가지고 시원한 음료수라도 좀 사서 드세요라고 10,000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거절하다가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 갔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엄격한 눈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엄격한 눈으로. 그렇죠? 형식적인 눈으로 바라봅시다. 자, 을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뭐 했죠? 돈 받았죠? 뭐예요? 뇌물죄죠. 그죠? 갑은 뇌물을 준 사람이고, 을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갑은 형법상으로 증례죄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고, 을행위는 수례죄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엄격하게 바라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 증례죄고, 을을 수례죄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느낌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느낌, 뭐예요? 타당해. 이런 느낌 받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에이, 좀 심하다.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심하다. 저걸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을 받죠? 그런 느낌 안 가져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큰일 났네요. 이게 앞으로 이제 형벌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정서상으로는, 우리 감정상으로는, 뭐 저 정도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죠? 자, 처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감정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렇죠. 처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감정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 관습이라든가 사회윤리라든가 우리 법감정을 기소한다면 이런 것까지 뇌물죄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판단할 때 어차피 이건 뇌물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무조건 죄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되죠. 왜 죄가 안 되는가?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유를. 자, 죄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아니면 위법성이 없거나 아니면 책임이 없을 때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과 책임이 범죄 성립 요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가 안 된다는 소리는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안의 경우는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범죄 성립 요건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결여해야 했다고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현재 우리 다도는 이런 정도는 아예 처음부터 뇌물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보자는 겁니다. 이런 이론을 사회적 상당성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즉 갑과 을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보자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회적 상당성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 우리의 어떤 법감정, 상식 이것을 이제 벨첼이 뭐라고 표현했냐? 그 사회적 상당성 이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윤리적 공동생활의 질서 내에 속한 행위라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형성된 사회윤리의 공동생활의 범위 안에 속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10,000원 정도 주는 행위죠. 그렇죠? 이 우체부한테 경미한 어떤 물품을 주는 행위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사회윤리적 관점에서도 그건
불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건 상당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를 사회적 상당성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체계적 지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구속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로 보는 것이 우리 다수의 입장이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 자, 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정당화 사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정당화 사유라고 부를까요? 위법성이 조각되면 그 행위는 적법 행위로 평가되는 거죠. 그렇죠? 적법 행위는 정당한 행위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정당화 사유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용어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지 않는 견해를 정당화 사유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타 뭐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도 있고 기타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수설은 이 사회적 상당성을 구속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로 보고 있는데, 자, 거기 뭐 소개는 안 되지만 판례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 표시해 두세요. 판례는 정당화 사유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판례를 아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349페이지 보세요. 349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그 판례에서 고딕으로 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이 판례의 표현은 뭘 말하는 거죠? 사회적 상당성에 대한 표현이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 바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겁니다. 즉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사회 상규와 사회적 상당성을 동일시함으로써 양자 모두를 구속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통설은 사회 상규는 위법성 조각 사유지만 사회적 상당성은 구속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통설 판례가 약간 거리가 있다는 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표현을 주의하시고 하여튼 통설과 달리 판례는 이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고 있다는 거,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124페이지로 돌아옵시다. 이제 오른쪽에 양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양해는 피해자 동의를 말하는데, 그 동의 가운데서, 이 동의가 있으면 아예 좀 더 구속요건 해당성이 배제되는 경우를 양해라고 말합니다. 자, 양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피해자 승낙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동의 가운데서, 이 구속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동의를 양해라고 부르고, 자, 위법성을 조각하는 동의를 승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해자 동의가 있을 때 아예 좀 더 구속요건 해당성이 배제되는 경우를 양해라고 말하고, 구속요건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동의를 승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는 구속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지만 승낙, 자, 피해자 승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됩니다. 역시 그것도 위법성 조각 사유 편에 가서 상세하게 공부를 할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때 가서 상세한 내용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2절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에 대한 논쟁을 보겠습니다. 이미 범죄체계론과 관련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그렇죠? 고전적 범죄체계와 신고전적 범죄체계는 결과 반가치론을 취하고, 그 다음에 목적적 범죄체계에 와서 이것이 행위 반가치론으로 뒤집혔고, 자, 합일체적 범죄체계에 와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을 취했다는 거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좀 상세한 부연 설명만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범죄를 이제 현재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인데 이 범죄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집니다. 저쪽 이제 행위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가 결과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행위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행위는 어디에 중점을 둔 말일까요? 신체 동작일까요? 아니면 신체 동작의 원인으로서의 사람의 의사일까요? 어디에 중점이 주어진 말일까요? 후자입니다. 의사. 그렇죠? 행위란 신체 동작도 물론 포함되긴 하지만 신체 동작의 원인으로서의 사람의 의사. 여기에 더 중점이 두어져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범죄의 주관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둘 때
이걸 우리가 여기서 행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행위를 중시하는, 자, 의사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결과. 어떤 결과는 범죄의 어떤 외부적 측면을 말하겠죠. 외부적 측면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범죄는 결국 불법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범죄는 불법한 행위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불법하고, 거기에 책임까지 있으면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죄란 말은 결국 불법한 행위다. 이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불법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건 아니죠. 불법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있어야만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가 된다는 소리는 불법하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불법의 본질이, 자,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본질이 행위 측면에 있느냐, 아니면 결과 측면에 있느냐, 이런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측면에 불법의 본질이 있는지, 아니면 외부적인 측면에 불법의 본질이 있는지, 이런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논쟁이 바로 행위 반가치론과 결과 반가치론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행위 반가치라는 것을 뭡니까? 법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동작을 말합니다. 행동을 말합니다. 중점은 의사 쪽에 두어져 있다는 거 이미 설명드렸어요. 또 반대로 이 결과 측면의 불법이 결과 반가치인데, 이 결과 반가치에서 결과하고 결과범에서 결과의 범위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자, 결과범에서 결과는 형식적 의미를 가집니다. 형식적 의미를 갖는다는 말은 뭡니까? 형식이라는 말이 뭐죠? 조문이다. 실정법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결과범에서 결과라는 것은 구성요건이란 즉 조문에서 요구되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과 반가치의 결과는 결과범에서의 결과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여기 행위를 통해서 초래된 부정적인 외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의 위험성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 속에는 법익의 침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침해의 위험성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과 범위에서의 결과보다는 범위가 넓다는 것, 그 점을 주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단어가 한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단어가 갖는 의미, 의미의 범위는 그 문장 속에서 여러분께서 판독을 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건 결과 반가치에서의 결과는 구성요건적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포함한 어떤 결과 발생의 위험성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불법의 본질이 행위 측면에 있느냐 아니면 결과 측면에 있느냐, 이에 대한 논쟁이 행위 반가치론과 결과 반가치의 논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논쟁은 그 범죄, 불법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인과적 행위론은 불법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봤습니까? 자, 인과적 행위론의 명제가 있었죠. 뭡니까? 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자, 불법 속에는 객관적인 것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관적인 것은 어디로 보냈죠?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그럼 주관적인 건 뭡니까? 행위 반가치 요소입니다. 그래서 행위 반가치 요소인 주관적 요소는 불법에 들어있지 않고 책임에 들어있다는 거죠. 결국 불법 속에 들어있는 것은 결과 반가치적 요소만 들어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결과 반가치론입니다. 그래서 인과적 행위론은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 반가치로 연결되는 것이고, 근데 인과적 행위론의 이런 명제를 확 뒤집어 버린 게 뭡니까? 목적적 행위론이죠. 자, 목적적 행위론은 행위의 본질적 요소는 목적성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목적성은 뭐였습니까? 고의와 과실이었죠. 그래서 행위의 본질적 요소는 고의와 과실인데, 이 고의와 과실은 객관적 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요소인 요 고의와 과실은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적 과실이 되는 것이고, 결국 뭡니까? 구성요건 쪽에서, 불법 쪽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소라는 거죠. 근데 고의, 과실 같은 주관적 요소는 결과 반가치의 요소가 아니라 행위 반가치의 요소죠.
그래서 목적적 범죄 체계에 따르면 불법의 본질은 고의나 과실과 같은 행위 반가치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위 반가치론이죠. 그래서 목적적 범죄 체계, 목적적 행위론이죠. 목적적 행위론은 행위 반가치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합일태력 범죄 체계는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합일태력 범죄 체계는 무엇과 무엇의 합일태를 말하죠? 신고전적 범죄 체계와 목적적 범죄 체계 양자의 합일태입니다. 여기서 주장되는 게 뭡니까?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죠. 그래서 합일태적 그 범죄 체계의 경우에는 뭡니까? 불법의 본질은 행위에도 있고 결과에도 있다. 양자는 대등한 불법 요소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절충설이고 결합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논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행위 반가치의 논거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형법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자,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평가 규범으로 보는 입장이 있었고 또 의사 결정 규범으로 보는 입장이 있었죠. 자, 평가 규모로 보는 입장을 범죄의 어떤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이었습니까? 역시 외부적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형법의 평가 규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불법은 결국 외부적인 법익의 침해와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결과 반가치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형법의 평가 규범성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은 결과 반가치론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형법 규범적 성격으로서 의사 결정 규범이라는 입장이 있었죠. 자, 그 형법은 의사 결정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의 규범적 성격은 의사 결정의 기준이니까 자, 이 뭡니까? 형법의 범죄의 행위적 측면, 의사적 측면을 중시하는 행위 반가치론의 또 이론적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의 규범적 성격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행위 반가치론, 결과 반가치론 근거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형법은 보호적 기능을 갖는데 이 보호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첫째가 법익 보호적 기능이 있었고 또 하나 뭡니까?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기능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 여기서 범죄 결과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형법의 법익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법익 보호적 기능을 중시하는 분들은 결과 반가치론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또 행위 반가치론을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 행위적 측면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결과적 측면을 중시하느냐 뭐 주관적 측면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객관적 측면을 중시하느냐 이런 시각의 차이가 결국 이 불법의 본질이 행위에 있느냐 결과에 있느냐 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범죄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범죄의 본질을 그러니까 어떤 결과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분들은 범죄의 본질을 뭐로 봅니까? 법익 침해에 있다고 보죠. 그래서 법익 침해설을 취하시는 분들은 역시도 결과 반가치론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결과 반가치는 법익에 대한 침해와 그에 대한 위험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범죄의 행위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은 범죄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의무 위반에 있다는 의무 위반설과 연결되죠. 의무 위반설을 취하시는 분들은 이 불법의 본질은 행위에 있다는 행위 반가치론을 또 취하게 되는 겁니다. 또 범죄 본질에 대한 이론으로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가 있었습니다. 자,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어떤 차이가 있는 학설입니까? 객관주의는 범죄 본질은 외부적인 것이 있다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객관주의는 역시도 이 결과 반가치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범죄 본질은 외부적인 것이 있지 않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반사적 성격이라든가 주관적인 법적대로 의사의 본질이 있다는 것은 주관주의고 이 주관주의는 불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또 행위 반가치론하고 연결을 또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는 거죠. 범죄는 행위와 결과의 통일체고 또 주관과 객관의 통일체인데 어떤 측면을 중시하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가 난다는 걸 지금까지 쭉 정리했고 이것이 이제 불법의 본질이 행위 측면에 있느냐 아니면 결과 측면에 있느냐 이에 대한 논쟁이 행위 반가치론과 결과 반가치론의
논쟁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 결과 반가치를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라는 것은 이제 그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을 말합니다. 불법의 실체는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는 견해를 결과 반가치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론적 근거가 뭐냐?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인과적 행위론, 즉 고전적 범죄 체계 또는 신고전적 범죄 체계고, 또 형법의 평가 규범성을 강조하는 견해고, 또 범죄 본질에서 법익 침해설을 취하는 입장이고, 또 형법의 기능에서 법익 보호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바로 이 결과 반가치론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론적 근거는 칠판에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형법은 평가 규범이다. 또 형법은 법익 보호를 임무로 한다. 또 범죄 본질은 법익에 침해했다. 또 범죄는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에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 이것이 바로 결과 반가치론의 이론적, 형법적 논거가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쉽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비판을 결과 반가치론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행위 측면을 무시했다. 이거죠. 간단하죠. 즉 형법은 평가 규범인 동시에 의사 결정 규범이라는 걸 무시했다. 그렇죠? 요청을 무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행위가치 보호도 형법의 중요한 기능에 속한다는 것을 무시했다. 그런 비판을 하면 되는 거,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측면을 간과했다고 비판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비판이 뭐냐면, 두 번째 비판인데, 이 결과 반가치론에 따르면, 불법이 무제한하게 확대된다. 불법이 확대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이 법익의 침해나 위험이 불법의 본질인데, 이게 결과 반가치론인데, 이 법익을 침해했다는 결과는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또는 적법한 행위를 통해서도 법익 침해의 결과는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적법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법익 침해,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교도관의 사형 집행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교도관의 사형 집행은 정당 행위로서 적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생명이 침해된다는 결과 불법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나 이 결과 반가치론은 행위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 교도관에 의해서 사형세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하는 것도 불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면 뭡니까? 적법한 불법까지 불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불법이 확대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결과 반가치론을 불법의 본질은 이 결과 측면에 있다는 것인데, 결국 이 불법의 양은 결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불법의 본질은 결과 측면에 있으니까 불법의 양을 결과만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불법의 양이 결국 무엇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형량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불법이 중하면 형량도 중해지는 것이고, 불법이 경하면 형량도 경해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불법이 크다면 중하게 처벌받는 거고, 불법이 경하다면 가볍게 처벌받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결과 반가치론 이제 어떤 문제를 하게 되냐? 자, 우리가 살인죄, 또 그다음에 상해치사죄, 그다음에 과실치사죄. 자, 전부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법률입니까? 생명의 침해를 요구하는 법률이죠. 그래서 이 세 개 범죄는 결과 불법이 똑같습니다. 결과 반가치가 똑같아요. 뭡니까? 생명의 침해라는 점에서 결과 불법이 똑같죠. 그러면 결과 반가치론에 따르면 불법의 양이 형량에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불법은 결과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그럼 세 개 범죄 결과는 다 똑같으니까 세 개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똑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형량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형법은 형량이 다르죠. 그렇죠? 살인은 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과실치사는 기껏 해봤자 2년밖에 안 됩니다. 금고 2년밖에 안 됩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걸 설명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결과 반가치론의 문제점 가운데 또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행위 반가치론이고, 이제 목적으로 범죄 체계가 주장한 것이 인적 불법론입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의의로 봅시다. 자, 행위 반가치론 중 인적 불법론은 법은 모든 법익 침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 결과 반가치는 모든 법익 침해를 금지한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위법행위에 의한 법익침해든지 적법행위에 대한 법익침해든지 다 금지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결과반가치론이죠. 그러나 행위반가치론 가운데 인정불법론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익침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수행의 일정한 방법과 행위자의 일정한 인적 사정에 의한 법익침해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불법한 행위를 통한 법익침해를 금지하는 거지 적법한 행위를 통한 법익침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중점이 어디로 옮겨졌죠? 행위 측면으로 옮겨졌죠. 불법한 행위. 그래서 불법한 행위를 통한 법익침해를 금지하는 거지 모든 법익침해를 다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행위는 또 사람하고 또 연결을 갖게 됩니다. 즉 행위자와 연결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된 행위자의 불법한 행위를 통해서 법익을 침해한다는 결과를 금지하는 거지 무조건 결과 발생을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이 행위와 행위자에게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인적불법론이라고 부르냐? 특정한 행위자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적불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한 행위자의 소행으로 관찰되는 행위 쪽에 불법의 중심이 이동을 해버렸는데 이런 것을 인적불법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근거는 이제 목적적 행위론이었고 또 의사결정 규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고 또 이제 그 범죄 본질이 이제 그 규범 위반이나 의무 위반에 있다는 입장이었고 또 그다음에 형법의 기능 가운데서 사회 이루어져 행위같이 보호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런 논리를 주장한다는 거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인적 불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반대 비판이죠. 결과반가치를 무시했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결과반가치를 무시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비판 속에 나와 있는데 그런 각도로 이해하시면 비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행위반가치론 가운데서 아주 극단적 견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론적 주관적 인적 불법론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인적 불법론은 행위반가치론이지만 결과반가치를 부정한 이론은 아닙니다. 인적불론은 결과반가치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반가치는 중요한 건 아니고 행위반가치 속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반가치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반가치도 있기는 있고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행위반가치의 부수적인 요소가 될 뿐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결과반가치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결과반가치를 불법 영역에서 완전히 내쫓아버린 이론이 바로 이론적, 주관적, 인적 불법론입니다. 이론적이다. 뭡니까? 행위반가치. 오직 행위반가치만으로 불법이 구성된다. 이 입장을 이론적, 주관적, 인적 불법론이라고 하고 이 입장에서는 결과반가치는 불법의 영역에서 몰아내가지고 결과반가치를 오직 객관적 처벌 조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극단적 입장이죠. 역시 이제 이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객관 측면을 무시했다, 결과 측면을 무시했다, 형법의 평가 규범적 성격을 무시했다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비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절충설의 입장으로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원적 인적 불법론은 합일태적 범죄 체계를 배경으로 하는 견해입니다. 자, 합일태적 범죄 체계는 어떤 범죄 체계와 어떤 범죄 체계의 합일태입니까? 신고전적 범죄 체계와 목적적 범죄 체계 합일태죠. 그래서 신고전적 범죄 체계의 결과반가치론을 받아들이고 또 목적적 범죄 체계의 행위반가치론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본질은 행위나 결과 어느 일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는 대등한 불법의 요소가 된다고 이해했던 것이 바로 이원적 인적 불법론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불법은 결과반가치로서의 법익 침해 또는 위험과 행위의 주관적 객관식을 보습하는 행위반가치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는 동일한 서열에서 병존하는 불가피한 불법 요소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걸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라고 말하고 바로 합일태적 범죄 체계를 배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우리가 범죄와 불법을 이해해서 안 되고 두 측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죄와 불법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적 인적 불법론은 현재 통설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반가치로는 법익의 침해나 그 위험성만 가지고 불법의 양을 측정하지만 또 행위반가치로는 행위반가치만 가지고 불법의 양을 측정하게 되고 그런데 이혼적 인적 불법은 양자 모두를 가지고 불법의 양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불법의 양이 무엇에 영향을 준다고요? 형벌의 양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을 이혼적 인적 불법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혼적 인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반가치 내용 이미 설명드렸어요. 법익의 침해와 그 위험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익의 침해라는 것은 그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범은 현실적인 법익 침해 결과가 결과반가치가 되는 것이고, 자, 위헌범은 어떤 위험 상태나 위험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이 결과반가치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거동범은 행위만 가지고 기수가 되는 범인인데, 거동범은 결과는 요구하지 않지만 결과반가치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동범의 경우는 행위 자체로 인해서 법에 대한 침해 결과라는 결과반가치를 내포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동범은 구속요건적 결과는 요구되지 않지만 결과반가치는 인정됩니다. 구속요건적 결과와 결과반가치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침해범이든 위헌범이든 결과범이든 거동범이든 전부 결과반가치로서 법익 침해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제 법익 침해의 위험성도 결과반가치의 내용이 되는데 이 법익 침해의 위험성은 미수범의 결과반가치입니다. 자, 이 미수범은 어떤 경우입니까? 구속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죠. 그렇죠? 그럼 결과가 없다면 결과반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범죄는 이혼적 인적 불법론의 입장에서는 행위반가치뿐만 아니라 결과반가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범도 행위반가치 이외에 결과반가치도 인정되는데 이 미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뭘까요? 자, 결과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하지 않았고 법익이 침해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익이 침해되지는 않았지만 법익이 침해될 뻔했죠. 침해될 뻔했다는 말이 뭡니까? 위험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알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죠. 그래서 이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바로 미수범의 결과반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범은 구속요건적 결과는 없지만 결과반가치는 인정됩니다. 그런 거 혼동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는 다 결과반가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동범의 경우도 결과반가치가 인정되고 미수범의 경우도 결과반가치가 인정된다는 걸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행위반가치의 내용을 봅시다. 주관적 요소도 있고 객관적 요소도 있는데 이제 행위반가치 쪽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주관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위반가치가 그 주관적 요소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할 정도로 행위반가치에서 본질적 요소는 주관적 요소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객관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점은 주관적 요소에 있다는 겁니다. 이 주관 요소도 주관적 행위 요소와 주관적 행위자적 요소로 나눠지는데 괜히 용어상으로 이제 어려운 겁니다. 독일어로 그냥 번역하다 보니 직역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여기서 주관적 행위 요소는 고의와 과실을 말합니다. 고의와 과실. 이것이 바로 행위반가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위반가치를 말할 때는 고의나 과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할 정도로 행위반가치에서 가장 본질적 요소는 고의나 과실입니다. 또 두 가지 행위자적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고의 이외의 주관적 요소를 말합니다. 자, 고의 이외의 주관적 요소는 뭐가 있었습니까? 고의 과실 이외겠죠. 고의 과실 이외에 목적, 경향, 표현이 있었죠. 이것을 주관적 행위자적 요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 요소도 행위반가치의 요소가 있는데, 첫째, 객관적 행위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실행의 종류와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때리는데 주먹으로 때린 경우와 강목으로 때린 경우 뭐가 다르죠? 폭행을 했다는 점도 같은데 폭행의 방법이 다르죠. 폭행의 수단이 다르죠. 이럴 때 주먹으로 때린 경우보다 강목으로 때린 경우가 그 행위의 불법성이 더 중하죠. 이것이 이런 어떤 행위의 종류와 방법과 수단, 이것을 객관적 행위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행위반가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객관적 행위자적 요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신분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이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가 직계 비속이란 신분이 없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보다는 훨씬 불법성이 중하다고 평가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신분모에서 신분이라든가 또 정범성의 표지 같은 것을 객관적 행위자적 요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슷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용어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방아치, 행위방아치에도 차이점 쭉 정리되어 있는데, 결국, 범죄의 객관적 측면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주관적 측면을 중시하느냐, 그에 대한 차이를 다시 정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본 객관적, 주관주의 논쟁, 그거하고 내용적으로 거의 차이는 없으니까, 그 중심으로 쭉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를 좀 설명드리죠. 과실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고의보다 가볍게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중하게 처벌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한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갑이 이제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요. 반대로 이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도 있죠.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고의범인 살인죄고, 두 번째가 이제 과실범인 과실치사죄입니다. 그럼 결과 반가치론에 따르면 이 과실치사죄와 살인죄 처벌을 달리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똑같이 해야 될까요? 자, 결과 반가치론은 법익의 침해나 그 위험에 불법의 본질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익의 침해나 그 위험성이 같다면, 이런 결과 반가치가 같다면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는 게 결과 반가치론이죠. 그래서 고의에 의해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나 과실에 의해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나 법익의 침해라는 결과 반가치는 대등하죠. 그럼 뭡니까? 결과 반가치론은 결과 불법이 같다면 형량도 같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과실치사를 살인죄하고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거기 그 표에서 아래서 네 번째 과실범의 불법이 있죠. 그래서 고의범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실범을 고의범과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는 게 결과 반가치론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행위 반가치론에 의해서 평가하면 됩니까? 행위 반가치는 불법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법익의 침해가 아니라 행위 측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할 경우의 불법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할 경우보다는 훨씬 중하겠죠. 그래서 고의범의 행위 불법이 과실범의 행위 불법보다 훨씬 중하니까 고의범은 과실범보다 중하게, 반대로 과실범은 고의범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에 불법의 차이가 있다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의 차이점은 결론의 차이점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런 거 주의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구성할 일반적 이론들을 다 마쳤고요. 드디어 이제 좀 뭔가 우리가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이제 범죄 성립 요소들을 볼 차례가 됐는데, 그 이제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부작위범에 대한 논쟁입니다. 오늘 잠깐 쉬었다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부작위범에 대한 논쟁을 보기로 하겠습니다.